이번 시간에는 법제론 75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75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믹서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예방의 날, 고유명사처럼 나와 있는 1119,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1119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76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아동학대 신고 법적 의무에 대한 규정이 종래에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거기에선 삭제가 되고, 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은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자가 24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합쳐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관련 종사자, 또 하나는 의료 관련 종사자, 또 하나는 시설 종사자, 또 하나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자, 이렇게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의 가태료를 부과하도록 이 바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 시설 종사자지요,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 구조대원이나 응급구조사나 의료기기 기사나 또는 의료 관련 기관 시 종사자나 모두 의료 관련 종사자들입니다. 맞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당연히 공무원들 맞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관련 종사자, 법적 신고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종교도 함께 성직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77번이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법령상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아동 후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 후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바로 77번에 1번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근자의 아동학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소위 계부모 가족 사이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권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친권의 제한을 선고하거나 친권상실을 선고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가족법적인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원 판결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원의 친권의 제한이나 친권의 상실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할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법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로 한해서 법원의 친권 제한이나 친권 상실의 선고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 나왔습니다만 또한 검사도 포함된다. 그래서 같이 1번을 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친권상실의 제한,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된다. 청구권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틀린 거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론 강의에 설명하지 않은 거니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후견인의 선임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도덕적 존중 의무가 되겠습니다. 78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에 관한 설명,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있었던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하면 됩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국가나 지단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준다. 지역 아동 전문 지도, 여기는 국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가 주는 것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을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말장난, 착시를 요구하는 거죠. 국가가 설치하는 것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두는 것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착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설 종사자가 법적인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전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300만 원 됐다가 이제는 500만 원으로 급등하자면 올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아동학대에서 아주 엄중한 처벌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건 맞는 거죠. 아동 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최소한 다에게 취업 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종래의 법률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11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3가지를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된 3가지 보면 아동보호,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동 단기보호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거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상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아동 일시보호시설이나 아동 상담소는 있습니다. 또 여기 문제 나온 것처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자립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시설. 답은 여기는 옳은 것은 4번이고 여기 5번은 자립지원시설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297페이지를 보시면 79번 이번엔 장애인복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는다. 마치 사회보장위원회처럼. 틀린 거죠. 장애인 실태조사, 일반적인 행정조사 같은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에 보시면 국가와 지단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되 장애인복지법 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장애인의 유형을 1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체적 장애 12가지와 정신적 장애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정신적 장애의 종류에는 지적 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 이렇게 3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유형은 신체적 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3가지를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적 장애는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가 아닙니다.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옳은 것은 여기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것보단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맞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특수학교,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 등학교 교재에 인식전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지 대학 교재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에 한 번씩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자살에 관련된 실태조사 이런 경우는 5년이 예외적으로 있지만 대부분 실태조사는 우리가 시험용에 나오는 실태조사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제휴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아니죠.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그래서 제휴동포 및 외국인도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휴동포도 그리고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5년마다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권리가 있다. 이건 우리가 정책론에서 보는 것처럼 급여 후 종류에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기회, 권력이 있는데 권력의 개념에 속하겠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장애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판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둡니다. 이거 함정 문제죠.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삭제하고 거기에다가 보건복지부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이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을 가지고 또 그래서 확대시켜서 나온 문제인데 국가와 지단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장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은 장애인의 경제적 정도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그러나 뭐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억,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장애인연금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중복급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겠죠. 국가와 지단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 보호수당을 제공을 합니다.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 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문장해서 장애수당,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법, 또 기억번 장애수당, 그리고 디귿번은 보호수당.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2번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상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간이 아닌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많은데 여기는 함정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직업재활법 이론 강의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하나 다 살찌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간은 당연히 교육에 관련된 특수교육기관,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여기 교육 관련이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전부 교육 관련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바로 장애인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단체도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을 가지고 대부분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답은 5번이 되겠고 장애인 복지단체도 장애인 재활 실시기관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번으로 넘어가면 노인복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거기 보면 당연히 아동학대, 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나온 것처럼 크게 나눠본다면 여기는 그만큼 숫자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그 범위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의료 관련 종사자, 왜냐하면 노인 학대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처럼 교육 관련 종사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관련 종사자, 시설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이 속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상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공무원이 되겠지요. 경찰관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처벌에 관련된 사법기관입니다. 여기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신고를 받아 집행하는 쪽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은 함정으로 나왔지만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신고를 받는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여기는 시설 종사자고, 의료법상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여기는 의료 관련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적 신고 의무자는 교육 관련 종사자, 의료 관련 종사자, 시설 종사자, 공무원,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인데, 여기는 교육 관련 종사자는 없지만 의료 관련 종사자, 시설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크게 범주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신고를 받는 입장에 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29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인복지시설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내에서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 내용까지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300인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은 300명을 초과해도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이 연결시켜봤습니다. 그러나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 노인교실과 경로당은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노인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한 내용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생산 판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노인학대 신고지, 확대가 아니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이다. 자, 이것도 이론 강의 때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 살찌어서 가져가시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군요. 방문요양 서비스 를 하는 것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5가지를 보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복지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6가지 중에 5가지 있으니까.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기타급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방문요양 서비스 등 이것들은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85번에 보시면 노인복지 법령에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복지법.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나 지단의 수용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로우대에 관한 것에 설 때 60세가 아니라 60세는 분할연금에 정도나 60세를 보는 것이고, 요즘에는 모두 노인정책에 대해서 65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65세, 노인장기요양보험도 65세, 경로우대도 65세, 생업지원도 65세입니다. 함정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1년이란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면 그냥 노인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지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인권보호정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를 직접 담당한다. 노인이 만든 재화의 생산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되겠어요. 노인일자리 개발기관은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을 담당하는 것이고,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개발보급이 아니라 개발지원 및 생산품 판매
소위 생산품, 말하자면 재화의 생산품, 재화의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 5번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직무와 자격증 교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요양보호사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단답이니까 가져가시고. 다음에 페이지 넘어서 30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 청소년 기본법과 더불어서 제정되고 했던 영유아 보육법, 청소년 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모두 1991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원칙적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어린이집은 국가 및 지단 의회자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돈도 확대 안 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한다?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지만 거기는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린이집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88번으로 가서 보시면 아래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자,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 정신질환자 안 됩니다.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어떤 마약 중독자 안 됩니다. 만 18세 인자, 만 18세 인자 안 되죠. 우리는 성년, 미성년을 민법 규정에 의해서 미성년자라고 할 적에는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은 19세, 그래서 19세 이상이어야 되겠지요. 이거 안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마감이 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좀 출제 비중은 B급이고 학습형이 그렇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89번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1989년에 모자복지법, 다음에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 했던 것을 2007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용어를 보면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부나 모도 저 어린애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살부터 24세 이하로 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인데 청소년인 한부모,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데 24세 미만의 모나 부를 말합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다음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지요.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없는 미혼모도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맞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3년이라고 그랬죠. 3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자금 대여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복지자금.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복지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복지자금 대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또 주택자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지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기금, 기타 필요한 기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자립지원기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지원을 자립생활지원이라고 합니다. 뭐 틀린 거지요? 답은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301쪽으로 가십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나 부를 말하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취약적인 경우에는 22살까지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아동의 범위를 원칙적으로는 18세 미만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확대를 시킵니다. 찾았습니까? 24세 18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번에 이론 강의하지 않았지만 함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나 지단이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가족 지원 서비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서비스 종류를 보면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의료비, 주택자금 대여 등 생활지원 서비스,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가 쭉 있는데 언뜻 보면 사람들이 답을 모두 2번으로 합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한부모 가족에게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포함됩니다. 오히려 의료비, 주택자금 대여 등 생활지원 서비스는 여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동의 양육 교육 서비스, 또 그러면 5번에 있는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부양 서비스, 또 그러면 2번에 있는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그거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법률 관련 법률 구조 서비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외로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내용입니다. 오히려 의료비, 주택자금 대여 등이 그런 생활지원 서비스는 그냥 주택자금 등의 대여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 서비스는 주택자금 대여에 있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 아동교육비, 다음에 의료비, 또 주택자금,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자금, 이것을 생활지원 서비스는 주택자금 대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함정이 있는 문제로 아주 조심해서 고급스러운 문제입니다. 91번의 답은 4번입니다. 92번에 보시면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결정 처분에 이르는 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기법의 권리구제는 2번에 걸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기법상의 보장기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장기관인 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만약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보장기관인 그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그 보장기관, 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장애인 복지 조치가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장애인의 법정 대리인은 장애인 복지 조치에 대해서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회복지 서비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 가족 모두 어디에? 복지 실시기관에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거기 법정 대리인은 법정 심사 청구를 어디에? 복지 실시기관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장애인 복지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심사 청구는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복지 대상자가 복지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어디에? 복지 실시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실시기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자격 인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연금은 이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틀린 거죠. 오히려 2번, 3번이 복지실시기관, 그리고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장기 요양 인정을 인정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 처분에 이유가 있을 때는 공단에 이의 신청하고 거기에 불복할 때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고 거기에도 불복할 적에는 행정소송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3번에 보시면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방심하자 말자고 해서 자주 다루는 문제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조를 보면 모든 정신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는 권리를 보장하는 최적의 치료 보호, 최적입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된다.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자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문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원초 이념적 접근을 하는 것은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됩니다. 항상 자발적 입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 문제를 보면 그 부모들의 성악설적 접근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정신 요양 시대에 대한 강제 입원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된다. 이건 틀린 거지요. 그럴싸하지만 틀렸습니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된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사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된다. 4번, 5번 가지고는 시비 걸 사람이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나올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94번에 보시면 정신보건법령상 정신보건시설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 자, 이건 이론 강의에서는 3년에 한 번만 설명했지만 좀 깊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자, 살을 찌우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평가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눠지고 정기평가는 3년 내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자, 이건 틀린 거군요. 2년으로 나왔네요.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는 공표하여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로 가늠할 수 있다. 자, 3번은 중요 표시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평가로 정신보건시설평가를 가름할 수 있고 또 4번도 중요 표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4번으로 답을 했는데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1번이 틀린 거고 4번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보건시설평가를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 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를 가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법의 내용입니다. 이론 시간에 설명하기 때문에 4번, 5번 강조합니다.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년에 한 번 1번 강조하시고 또 3번, 4번도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95번 앞에 다뤘죠. 정신보건법상 입원의 종류는 자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303쪽에 96번에 보시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원봉사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있다. 당연한 말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국공유재산을 자원봉사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7번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시간, 노력을 제공한다. 이거면 시비 걸 것이 없군요. 그 다음에 학교, 벌써 그러면 기억이 들어갔던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기억, 디귿, 벌써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어쨌든 우리가 4번은 답이 아닙니다.
학교 직장 4번이 답이 아닌데 다음은 학교 직장의 장은 학생 또는 직장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의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죠? 자원봉사 활동 인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활동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기역니은이 맞는다면 답은 기역니은 디귿 아니면 기역니은 디귿 리을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을번을 봐야 되겠죠. 국가 및 지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쇄가 잘못됐군요. 특정 정당,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정치활동 금지가 되기. 리을이 아니라는 것은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할 수 있다. 자, 전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2조 기본 방향을 가지고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98번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생활정보 제공, 교육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 법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보면은 국가와 지단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4번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규정. 다문화 가정도 있고 장애인 다 있습니다. 의료 건강관리 지원 규정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99번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기본교육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교육을 수립해야 된다. 보통 기본교육, 기본교육이나 기본 종합교육은 5년에 한 번.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교육을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설명할 것도 없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교육을 수립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소위 다문화가족 지원법 영역은 국가의 법적 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됩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기본교육은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법령에 대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합니다.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2번 복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자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기본 내용들입니다.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 언론기관 명의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창구의 일원화 해서 모든 모금창구를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하나의 이름으로 하지만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언론기관 명의로 언론기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린 거군요. 기부금품 후 기부자는 배분 지역, 배분 대상자 그리고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법제론 3교시 3교과 가장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인연을 맺어서 맺은 100문제를 가지고 법제론에서 과락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오히려 이것은 적어도 70에서 80점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거두시고 법제론 이 정도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큰 부담 뚝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